안녕하십니까. 이번 주에는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투자론 부분의 중요한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한번 드려볼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했던 내용을 간단하게만 보면 부동산은 비싸다 고가성을 띠니까 내 돈에 남의 돈을 합쳐서 빌려서 투자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내 돈에 남의 돈을 합치면 얘는 전체 돈이었다. 그래서 내 돈을 유식한 표현 두 글자 지분이라고 했었고 남의 돈을 유식한 표현 두 글자 저당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합치면 총 투자액이 됐었다. 그때 중요한 건 투자액, 수익, 수익률인데 투자액과 수익은 돈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됐었습니다. 근데 수익률은 비율이기 때문에 더하기 빼기가 안 돼서 그때 내 돈의 수익률에 남의 돈의 수익률을 더해서 총 수익률을 구한다 얘기하면 안 되고 더하기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평균 낼 때 지분과 저당이 꼭 1대1의 비율로 투자가 돼 있다면 산술 평균 해도 되지만 그렇지 않고 그 비중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가중 평균 했었던 게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총 수익률은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 사이에 있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네,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남의 돈 유식한 편 두 글자 저당이라고 했었고 걔를 금융이라고도 하더라. 그래서 금융의 지렛대 효과라는 것도 우리가 공부를 했었습니다. 남의 돈은 싸게 빌리면 좋다. 그래서 저당 이자율이 낮으면 정의 지렛대 효과. 저당 이자율이 더 높으면 부의 지렛대 효과. 같으면 산술 평균이 아닌 가중 평균에서 구하는 세 가지 중에 둘이 같으면 나머지 하나도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총 수익률과 만약에 지분 수익률이 같거나 지분 수익률과 저당 수익률이 같다라면 셋 다 같다는 얘기니까 그땐 중립적 지렛대 효과, 지렛대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 그리고 우리는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지분 투자자는 부동산을 결국은 소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지난주 수업에서 제가 설명드렸을 때 저당 투자자는 딱 한 명밖에 없다는 얘기했습니다. 은행. 그래서 은행은 지분 투자자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 돈을 빌려줌에 따라 이자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거지 임대 수입을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반드시 공부해 주실 때는 투자는 공부할 때는 우리는 무슨 투자자? 지분 투자자 입장에서 공부해 보시라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게 딱 기억이 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평균과 분산의 원리 그리고 포트폴리오 이론들도 공부했었지만 전체적인 내용들이 흐름이 기억나시면 되고 투자자의 유형을 위험 추구형과 위험 중립형과 위험 회피형이 있었는데 위험 회피형을 위험 혐오형이라고도 얘기했었습니다. 일반적인 투자자들은 다 위험 회피형 투자자이기 때문에 시험 문제도 이제까지 위험 회피형 투자자를 중심으로만 나왔었다는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위험 추구형과 위험 중립형은 크게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번지점프 기억나시면 됩니다. 그때 번지점프를 좋아하는 사람일수록 공격적인 사람이고 그만큼 더 높은 곳에서 뛰어내린다. 효율적 전선상에서 위쪽에서 오른쪽에서 뛰어내리는 사람 선택하는 사람일수록 공격적 투자자였던 게 기억나시면 되고 공격적 투자자는 위험을 좋아하는 바 위험을 덜 싫어하는 바 위험에 대한 대가를 조금만 요구한다. 대가를 조금밖에 안 먹으니까 완만하다는 얘기까지도 기억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의 내용으로 들어와서 본격적인 투자 결정을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우리가 일반적으로 투자 결정을 내린다 그러면 수익과 그 투자를 통한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비교해서 투자 결정을 내릴 겁니다. 그래서 당연히 수입이 더 크면 투자할 것이고 지출이 만약에 더 크다면 그 투자는 안 할 겁니다. 오히려 돈이 까먹어지니까. 그때 같을 때에는 지출 속에 정상이윤도 포함되어 있다고 봐서 그때는 같을 때도 한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면 자 이제 내용을 비교해 보면 수익과 지출의 크기 비교로 투자 결정을 한다라고 되어 있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해당 투자를 통한 수입, 들어오는 현금 유입액을 따져보고 나가는 돈 지출액을 따져보는 겁니다. 얘를 현금 유출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비교해서 수입이 만약에 지출보다 더 크다면 이 투자할 겁니다. 근데 얘를 똑같이 놔둔 상태에서 우변으로 좌변에 있는 지출을 이항시키게 되면 마이너스가 이와 같이 붙어서 가더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우변에는 뭐만 남습니까, 여러분? 0만 남더라. 그래서 수입에서 지출을 뺀 것이 뭐보다 크면 0보다 크면 뭐가 뭐보다 큰 거다? 수입이 지출보다 큰 거니까 투자합니다. 아, 빼서 크게 비교할 때는 얼마가 기준이 되는구나. 0이 기준이 된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럼 이번엔 똑같습니다. 수입이 지출보다 크면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이때 양변을 똑같이 플러스인 지출로 나눠버리는 겁니다. 그럼 식이 이제 어떻게 변형이 되냐면 얘는 지출분의 수입일 것이고 지출분의 지출이니까 1이 된답니다. 1. 그래서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분수로 크게 비교할 때는 얼마가 기준이 되는 거냐면 1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보다 만약에 크다면 분자인 수입이 더 크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 크기 비교하는 내용
이 세 가지가 다 크기 비교라는 걸 판단해 주셔야 됩니다. 빼서 크기 비교할 때는 얼마가 기준? 0 기준. 이거 빼서 크기 비교하는데 1 기준으로 크기 비교하는 내용이 바로 함정으로 나옵니다. 우리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엔 분수 나눠서 크기 비교할 때는 얼마가 기준이 된다? 0 기준이 아니라 1 기준이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십시오. 여러분 분수에서 분자 분모의 크기를 비교할 때는 얼마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다? 1 기준으로. 1보다 크면 분자가 큰 것이다. 1보다 작으면 분모가 큰 것이다. 1과 같으면 수익과 지출. 지금은 수익과 지출, 분자와 분모가 같은 게 1이었습니다. 기억합니다. 그래서 이제 투자 결정을 내리면 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수입은 미래 수입이고 지출은 현재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답니다. 그럼 이 두 돈의 시점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다르답니다. 그럼 이제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생겼는데 미래의 돈과 현재의 돈을 단순 비교할 수 있겠냐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단순 비교할 수 없어서 앞으로 우리가 쭉 공부하는 내용들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한 가지 문제점이 발생했다. 그래서 수익과 지출의 크기, 투자 결정할 때 수익과 지출의 크기가 같다면 뺀 건 0과 같고 나눈 건 1과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우리가 공부하는 어떤 수익률은 수익과 지출의 크기를 똑같게 만들어주는 수익률이고 그럼 걔는 뺀 건 0과 같게 만들어주는 수익률, 나눈 건 1과 같게 만들어주는 수익률이다. 이런 내용들을 공부를 하실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뭐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투자 결정 내릴 때는 수익과 지출의 크기 비교해서 수입이 크면 투자하고 지금 같을 때도 투자한다. 지금 그것만 기억하시는 겁니다. 뺄 때는 0 기준, 나누면 1 기준. 이번엔 만약에 수익과 지출 중에 지출이 더 크다라면 지출이 더 큰 투자는 당연히 안 할 겁니다. 그래서 얘는 뺀 게 0보다 작으니까 투자 안 하는 거고 나눈 게 1보다 작으니까 투자하지 않는다라고 된답니다. 자, 이제 미래 돈과 현재 돈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본격적으로. 그러면 변수라는 개념부터 한번 잡아보자입니다. 변수는 뭐냐면 우리 학창시절에 다 공부를 해보신 건데 변수는 변화하는 수의 줄임말입니다. 변화하는 수. 그리고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수를 독립변수라고 하는 겁니다. 언젠가 한번 들어보신 기억이 있을 겁니다. 중학교, 고등학교 때 공부했던 내용들. 그 다음 종속변수는 독립변수가 변함에 따라 따라서 변하는 변수랍니다. 변화하는 수. 그리고 계수는 관계에 있는 수의 줄임말입니다. 줄임말. 이 계수를 잡아내면 됩니다. 그리고 상수가 있는데 상수는 뭐의 줄임말이냐면 항상 같은 수의 줄임말이 상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내용을 학창시절에 공부했던 1차 방정식 내용에 한번 대입을 시켜보면 얘를 한 번만 보고 마는 겁니다. y는 ax 플러스 b라고 주어져 있다면 이때 x는 독립적으로 변화하는 수입니다. 그래서 x에 1이 대입될 수도 있고 2가 대입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공부했던 내용들. 그래서 독립변수입니다. 근데 x가 변함에 따라 뭐가 이제 따라서 변하냐면 y가 따라서 변하더라는 겁니다. 그럼 y는 독립변수인 x가 변함에 따라 따라서 변하는 수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보면 무슨 변수겠습니까? 종속변수가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에는 x가 1이 되든 2가 되든 3이 되든 100이 되든 b가 10이면 그대로 10입니다. 그래서 얘는 항상 같은 수입니다. 그리고 이제 x 앞에 곱해져 있는 a는 x보다 y가 지금 몇 배의 비율인지를 나타내 줍니다. 그래서 x와 y의 관계를 나타내는 수다. 그래서 얘를 계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런데 지금 뭐만 여러분 색깔이 들어있습니까? 계수만. 우리는 뭐만 이제 공부하면 된다? 계수만 기억하시면 된답니다. 자, 제가 질문을 드리면 지금 있는 내용들 중에서 찾아내시는 겁니다. 관계에 있는 수의 줄임말은 다시 한번 관계에 있는 수의 줄임말은 계수라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그래서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라는 게 시험에 엄청나게 잘 나옵니다. 그래서 종류부터 시작해서 이제 내용들을 들어가 보실 텐데 이 관계도 정확하게 기억해 주시고 실제 하나하나 뭐뭐가 있는지도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되는 게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입니다. 그래서 종류에 뭐가 있나 봤더니 한 번만 나오는 금액이 있답니다. 그러면 한 번 나오는 금액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얘를 일시불 또는 일시금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연이어 나오는 금액이 있답니다. 체육 선수들이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거나 메달을 따게 되면 체육 연금이 발생된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참 전에 제가 들었을 때는 200만 원 한도로 해서 이
점수를 누적시켜서 최대 한도가 200만 원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었었답니다. 그래서 금메달을 따면 매월 30만 원씩 50만 원씩 이렇게 나오는 금액이 있습니다. 걔를 연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연이어 나오는 금액. 그래서 연금은 연이어 나오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연이어 나오는 금액, 반복되는 금액, 얼마씩 이렇게 식으로 나오면 얘는 연금이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한 번 나오는 금액은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일시불이라고 하고 연이어 나오는 금액을 뭐라고 한다? 반복되는 금액을 연금이라고 한다라는 걸 기억해 두십시오. 그 다음 두 번째, 돈은 항상 투자는 현재 이루어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 현재 돈이 있을 겁니다. 얘를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현재 가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몇 년 뒤? N년 뒤에 금액이 나올 겁니다. 그럼 얘는 현재 금액이다, 미래 금액이다? 미래 금액입니다. 그래서 얘를 미래 가치라고 얘기를 한답니다. 그러면 지금 짝꿍이 어떤 식으로 나올 거냐면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일시불에 한 번만 나오는 금액 일시불에 현재 가치이거나 한 번만 나오는 금액 일시불에 미래 가치이거나 연이어 나오는 금액 연금의 현재 가치이거나 연금들을 다 모아서 현재 받으면 얼마일지 연금의 현재 가치이거나 연금들을 다 모아서 미래 한꺼번에 받으면 얼마일지 연금의 미래 가치이거나 이렇게 네 가지가 기본적으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하여 이제 계수라는 걸 보면 계수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관계 있는 수. 그래서 기억에 만약에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가 있는데 걔를 곱했답니다.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세모가 나오면 뭔가 이상한 겁니다. 여러분 동그라미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겠다? 동그라미가 나올 겁니다. 당연히. 그럼 이번에는 세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겠다? 얘 세모가 나올 겁니다. 그럼 당연히 네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네모가 나올 겁니다. 그럼 니은에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아직 공부하지 않았지만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자 다시 한번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는 뭐와 관계 있는 수입니까 여러분? 일시불의 현재 가치와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이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입니다. 그럼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온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나오게 돼 있답니다. 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지금 세모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하니까 뭐가 나왔습니까? 세모가 나온 겁니다. 그럼 당연히 일시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게 되면 뭐가 나오게 돼 있다? 일시불의 현재 가치가 나오게 돼 있답니다. 그럼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앞에 곱하는 게 지금 뭔지 모르지만 연금의 현재 가치 계수를 곱하면 뭐가 나오겠다? 연금의 현재 가치가 계산이 된답니다.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디귿 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우리가 최종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금액이 연금의 미래 가치라면 만약에 연금의 미래 가치라면 무슨 계수를 곱하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연금의 미래 가치와 관계 있는 수를 곱해 주시면 될 겁니다. 걔를 뭐라고 얘기한다?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라고 하더라. 그래서 연금의 미래 가치 계수를 곱하면 된다라고 돼 있는 겁니다. 자, 복잡하게 내용이 돼 있는 것 같지만 앞으로 공부할 돈의 종류는 한 번 나오는 금액 이게 일시불, 연이어 나오는 금액 이거 일시불이라고 대답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연이어 나오는 금액의 줄임말은 연금. 지금 현재 금액은 현재 가치, 미래 가치, 현재 가치. N년 뒤, 몇 년 뒤 금액이라고 나면 얘는 뭐다? 미래 가치라는 걸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 다음 계수는 관계 있는 수의 줄임말, 세모와 관계 있는 수 곱하면 뭐가 나온다? 세모. 세모를 구하기 위해서는 세모 계수를 곱하면 된다. 그 내용을 지금 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별표가 몇 개입니까? 5개랍니다. 얘 시험에 무조건 나오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하여 이제 이 계수들이 역수 관계를 띠고 있는데 역수라는 건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뒤집는 수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가 있습니다. 그럼 4와 뭐가 역수냐면 4분의 1은 역수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왜 역수냐면 4는 사실은 1분의 4입니까 여러분? 2는 1분의 2인 겁니다. 그럼 얘를 뒤집으면 4분의 1이 나온다. 4분의 1을 뒤집으면 4가 나온다. 이 내용이 이 둘이 역수 관계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역수 관계에 있다는 건 4를 곱하나 또는 4분의 1로 나누나
똑같은 식이 된답니다. 4분의 1로 나누는 건 결국은 4로 곱하는 겁니다. 4분의 1을 곱하는 건 4로 나눠주는 것과 똑같다. 이 내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리하여 이제 역수관계 내용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의 종류부터 먼저 보고 들어가 볼 겁니다. 예, 역수관계도 별표가 5개인데 시험에 나올 확률이 정말로 높습니다. 집중해서 공부하셔야 됩니다. 그때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지금 미래가치와 현재가치 두 가지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총 6개의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가 존재하고 그럼 미래가치 계수도 3개일 것이고 현재가치 계수도 3개일 겁니다. 그래서 삼삼하다라고 기억해 주시는 겁니다.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을 때려 주십시오. 삼삼하다. 예, 잘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만 나오는 돈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가 있고 현재가치 계수는 그럼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미래가치 계수에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연금과 관련된 내용의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가 있고 그럼 당연히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도 존재를 할 겁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 그리고 또 하나 나오는 게 저당 상수라는 게 있답니다. 아주 많이 사용할 건데 지금은 저당 상수가 있다는 걸 기억해 두시고 또 하나 뭐가 있냐면 마지막으로 감채기금 계수, 상환기금 계수라는 게 존재를 한답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는 지금 공부를 한번 해봤냐면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와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와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존재할지는 알았답니다. 바로 전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했냐면 한 번만 나오는 금액 일시불의 현재금액 현재가치, N년 뒤 금액 미래가치 그래서 둘. 그 다음 연이어 나오는 금액 연금의 지금 현재 금액 연금의 현재가치, 연금의 N년 뒤 금액 연금의 미래가치. 그러니까 이렇게 4가지가 존재한다는 건 알았답니다. 근데 2가지 계수가 더 필요한 이유가 있답니다. 뭐냐면 우리 은행에서 저당 투자자인 은행에 가서 돈을 빌려오지 않습니까? 그럼 은행은 그냥 빌려줍니까? 빌려주고 잘 가 그럽니까? 갚아 나갈 돈을 계산해 줍니까? 매월 상환해 나갈 금액을 계산해 주더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은행에서 1억을 빌렸다면 10년간에 걸쳐서 5% 이자율로 매월 갚아 나가기로 했다. 그럼 매월 얼마씩 갚아 나가야 될지를 그때부터 은행 직원이 열심히 뭔가를 두들겨서 계산을 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뭔가 표에서 찾아냈으면 좋겠습니까? 뭔가 표에서 찾아낼 것 같지 않습니까? 우리 남의 돈 2글자 유식한 표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습니까? 저당. 그럼 저당에다 곱해서 원리금, 원금과 이자를 합친 금액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금액을 계산하는 수. 그게 바로 뭐냐면 저당 상수랍니다. 원리금 계산 시. 그 다음 감채기금 계수라는 건 뭐냐면 우리 적금 부어서 지금부터 10년 뒤에 1억 금액을 만들고 싶답니다. 그래서 그 1억을 합쳐서 집을 사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그러면 매월 내가 얼마를 모아나가야지만 매월 얼마씩 부어야지만 10년 뒤에 1억 적금을 탈 수 있는지 계산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10년 뒤 1억은 내가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은행에서 10년 뒤 1억을 줍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라 내가 매월 부어나간 원금의 이자를 합쳐서 10년 뒤 1억을 되돌려받는 거다? 그럼 10년 뒤 1억은 상환기금입니까? 그럼 그 상환기금에 딱 곱하면 얼마씩 적금 부어라, 모아라가 나온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상환기금 계수, 감채기금 계수가 된답니다. 얘는 똑같은 거. 그래서 지금 이 6가지가 왜 필요한지를 이해를 하셨으면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 내용들이 딱 둘로 역수관계로 묶인답니다. 그래서 외워주실 때는 어떻게 기억해 주시면 되냐면 화폐의 시간가치 계수는 총 몇 개가 있구나? 6개가 있는데 걔를 현재가치 계수와 미래가치 계수로 몇 개씩? 3, 4마다 3개씩 쪼갰구나.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 각각 하나씩, 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2개씩 존재하는구나. 이렇게 기억을 해보시는 겁니다. 그때 이렇게 적어놓은 상태에서 이제 죽음의 T가 나옵니다. 제가 얘를 죽음의 T라고 합니다. 제가 선창을 때리면 후창을 때려 주십시오. 따라해 주시는 겁니다. 죽음의 T. 네. 절대로 얘는 이렇게 T를 딱 그어놓은 순간 뛰어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얘는 상호간에. 그래서 둘입니까, 여러분? 네. 그리하여 이제 이 선은 절대로 넘어갈 수 없는 겁니다.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가 역수관계고, 그럼 당연히 뭐와 뭐가 역수관계겠습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와 저당 상수가 역수관계입니다. 그리고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와 감채기금 계수가 역수관계들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제가 아까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뭘 곱한다는 얘기를 했습니까? 저당 상수를 곱해서 원리금, 균등, 상환액을 계산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원리금, 균등, 상환액이 계산되어 있는 저당, 은행에서 돈 빌리는 내용과 관련된 내용에서는 저당 상수 말고 또 다른 계수가 쓰이면 화폐 시간가치 계수 중에 뭐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만 쓰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공부한 내용 중에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쓰여진 내용이 있다라면, 어떤 내용에서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가 나왔다면, 그 내용에 또 다른 계수가 한 가지가 만약에 또 나온다면 걔는 뭐밖에 못 나온다는 얘기다? 감채기금 계수밖에 나올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이 역수관계를 기억해 주시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첫 번째는 시험 문제가 나오면 뭘 물어보냐면, 다음 중 현재가치 계수로만 알맞게 짝지어진 것들은, 다음 중 미래가치 계수로만 알맞게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십시오. 이렇게 문제를 내서 섞어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어떤 분도 진짜로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보시면서 미래가치와 관계있는 계수다라고 대답하실 분은 없답니다. 연금의 미래가치 계수를 보면 얘는 미래가치 계수구나라는 거 알아차리실 수 있답니다. 얘를 현재가치 계수다라고 대답하실 분은 없답니다. 그러면 뭐만 이제 헷갈리냐면 저당 상수와 감채기금 계수 또는 상환기금 계수, 얘 둘 같은 겁니다. 얘가 연금과 관련되어 있는 현재가치 계수에 속하는 건지 미래가치 계수에 속하는 건지 이게 헷갈립니다. 그래서 얘를 기억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냐면, 미음이 들어있으면, 자, 메모리 매직입니다. 미음이 들어있으면 얘는 미래가치인 겁니다. 미래가치 계수. 그러면 감채기금 계수입니까? 미음 들어있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미래가치 계수구나. 상환기금 계수입니까? 그러니까 얘도 미음이 들어있구나. 미래가치 계수구나.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그러면 저당 상수는 저당 삼수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미음이 없다. 그러니까 저당 상수는 현재가치 계수이고 연금과 관련된 현재가치 계수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된답니다. 꼭 기억을 해주십시오. 그래서 일시불끼리는 둘이 역수인데 지금 일시불에 뭐가 쳐져 있습니까, 여러분? 괄호가. 그럼 문제에서 그냥 현재가치 계수라고 얘기를 하면 걔는 뭘 의미한다? 일시불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꼭 집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라고 얘기하고 싶으면 정말로 꼭 집어서 뭐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냐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라고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겁니다. 그리하여 시험 문제에 뭐가 나왔었냐면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와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는 역수라는 걸 달달달 외우고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시험 문제에 현재가치 계수와 미래가치 계수는 역수다. 옵니까? X입니까? 아, 연금과 관련된 건 둘이 역수가 아니잖아. 그러면서 얘를 X다라고 답을 잡으셨는데 그게 아니라 현재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는 뭐가 생략된 거다? 일시불이 생략된 것이다. 그래서 5가 됐답니다. 개념을 꼭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자 다시 한번 정리입니다. 화폐 시간가치 계수는 총 몇 개가 있는데 6개가 있는데 그 6개는 현재가치와 미래가치 각각 3개씩으로 존재한다.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은 1이니까 하나씩 존재하는 거고 연이어 나오는 금액 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연이어 2개씩 존재한다. 그때 일시불끼리는 역수인데 미래가치 계수와 현재가치 계수가, 연금끼리는 절대로 현재가치 계수와 미래가치 계수를 섞어 쓰지 않는다가 중요한 포인트. 죽음의 T,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됩니다. 미음이 들어있으면 걔는 미래가치 계수라는 걸 반드시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문제를 풀 때 일시불의 현재가치 계수를 곱해야 되는 내용인데 걔를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역수인 일시불의 미래가치 계수로 나눠서 구한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저당상수를 곱해야 나오는 건데 저당상수를 곱하는 건데 저당상수를 죽어라 찾아도 없습니다. 그럼 뭘 하냐면 연금의 현재가치 계수로 나눈다가 나올 수 있답니다. 기억해 두십시오. 자, 그러면 이제 돈과 관련된 내용에서 기본적인 개념들을 쫙 잡아볼 겁니다. 처음 시작은 항상 뭐냐면 처음 시작은 출발은 현재 가치부터 출발인 겁니다. 현재 금액이 없으면 미래 금액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작 출발은 항상 현재 가치부터 출발하는 거고, 현재 가치 시에 현재 존재하는 투자 원금은 뭐의 줄임말이냐면 원래 금액의 줄임말이라고 기억해 보십시오. 줄임말. 그래서 원금이 있습니다. 그 원금은 처음 출발이기 때문에 얘는 100%로 출발한다고 보시는 겁니다. 처음 출발은 뭐다? 100%입니다.
그럼 100%는 1입니까, 여러분? 예, 1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경과되면 뭐가 달라붙게 돼 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시간을 견뎌내면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로 뭘 받더라? 위험이 없는 상태의 수익률, 무위험률. 그 무위험률이 정기금의 이자율 같았었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뭐가 붙냐면 이자가 달라붙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돈이 R을 까는 것이 이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자율을 뭘로 표현할 거냐면 R로 표현할 겁니다. 이자율을. 그래서 R% 그러면 걔는 이자율인 겁니다. 그래요. 미래 가치는 여러분 현재 가치는 원래 금액이었고 100%였습니다. 1이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경과돼서 미래가 되는 겁니다. 그럼 미래가 되면 뭐가 달라붙더라? 원금만 있습니까? 이자가 달라붙는다? 이자가 더해진다가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 겁니다. 그럼 당연히 액면 금액을 비교해 보면 현재 가치 원금만 있는 것과 미래 가치 원금 플러스 이자가 돼 있는 것 중에 뭐가 더 클 거다? 미래 가치가 더 클 겁니다. 뭐가 더해진 만큼? 이자가 더해진 만큼.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를 합쳐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원리금이라고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하여 원금 100%에 이자 몇 프로 R%가 붙으면 이게 1 플러스 R이지 않습니까? 100%는 뭐다? 1. 그 다음 R% 플러스 R입니다. 그래서 실제 이자는 이자율만 알면 됩니까? 여러분 기간도 알아야 됩니까? 자,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1억 금액이 있는데, 현재 1억 금액이 있는데 이자율이 10%이자라면 이자가 얼마가 붙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럼 이자가 얼마입니까, 여러분? 그럼 이때 1억에 10%니까 1,000만 원 붙었네 이렇게 대답하실 수 없답니다. 왜? 제가 1년 뒤 금액인지 2년 뒤 금액인지 안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과 뭘 알아야 된다? 기간을 알아야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자율 R% 그리고 기간 N년, 몇 년 뒤 금액인지를 알아야지만 그 기간 중에 이자를 계산할 수 있답니다. 그래야 N년 뒤 금액이라면 얘는 1 플러스 R에 N승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금액이 따라 나와 주는 겁니다. 꼭 기억을 해 두십시오. 자, 그럼 다시 여기까지 정리. 현재 금액, 원래 금액을 뭐라고 얘기했었습니까? 투자 원금이었다? 예, 투자 원금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투자 원금에서 뭐가 달라붙습니까? 기간이 지나면 이자가 달라붙더라. 그래서 처음 출발은 원금 원래 금액이고 몇 프로? 100%. 100%는 얼마? 1. 근데 시간이 경과돼서 미래로 가면 뭐가 달라붙더라? 이자. 이자의 계산은 뭘 알아야 되고 이자율을 알아야 되고 기간도 알아야지만 이자를 계산할 수 있더라. 그래서 미래의 가치는 원금만 있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 줄여서 뭐라고 한다? 원리금. 그래서 앞으로 무조건 미래 가치 1년 뒤 금액, 2년 뒤 금액, 3년 뒤 금액 이렇게 나오면 걔는 원금인 겁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인 거다. 원금 플러스 이자인 것이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때 이자의 계산은 뭘 알아야 되는 거다? 이자율과 기간을 알아야 된다는 것. 그 내용을 지금 강조한 겁니다. 그럼 처음 시작은 무조건 뭐부터 시작? 현재부터 시작. 자, 시작합니다. 현재 가치가 있습니다. 현재 가치 몇 프로? 100%. 쫙쫙 따라오나 보십시오. 1입니다. 얘를 투자 원금이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얘를 미래 가치로 고친다는 얘기는 미래 가치는 원금만 있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인 겁니다. 미래 금액은 원금만 있는 거다. 이자가 달라붙었다. 이자가. 이게 제일 중요한 오늘의 핵심인 겁니다. 그래서 원금 플러스 이자가 됩니다. 그럼 원금 플러스 이자로 만들기 위해서는 뭘 계산해서? 이자를 계산해서 더해줘야 되는 겁니까? 근데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만 알면 된다. 기간도 알아야 된다. 기간. 몇 년 뒤 금액인지를 알아야 되더라. 그래서 봤더니 얘는 N년 뒤 금액이랍니다. 그러면 이제 100%가 미래 가치에서 지금 현재 가치 100%가 미래 가치로 가면 100%가 되는 거다. 100 몇 프로가 되는 거다. 100 몇 프로가 되는 겁니다. 100 플러스 R%가 될 겁니다. 그럼 얘는 1 플러스 R이 될 거 아닙니까? 1 플러스 R. 그래서 100 플러스 R%의 N번이 된다 그러면 1 플러스 R의 N승이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해 두시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년 뒤다 그러면 1승인 거고 2년 뒤다 그러면 1 플러스 R에 2번 곱한 거니까 2승이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하여 현재 가치를 잘 보십시오.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원금에 뭘 더하는? 이자를 더하는 행위니까
이자를 더하는 겁니다. 그럼 이자가 더해진 만큼 액면금액은 커진다, 작아진다? 커지니까. 얘를 커지니까 할인한다고 얘기하겠습니까? 할증한다고 얘기하겠다? 할증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러면 할증한다는 건 현재 가치 1에 미래 가치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바뀐다는 얘기는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줬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더하기를 이렇게 조금만 돌리면 곱하기가 됩니까? 네.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을 곱해서 구하더라는 겁니다. 이게 뭐 하는 방법이다? 할증하는 방법. 미래 가치로 고치는 계수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친답니다. 그럼 미래 가치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뭘 띄고 이자를 빼서 뭐로 가는 것이다? 원금으로 가는 겁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자를 떼어낸 만큼 액면 금액은 커지겠다, 작아지겠다? 작아질 겁니다. 그래서 얘를 뭐 한다고 얘기한다? 할인한다고 얘기할 겁니다. 그럼 이 마이너스에 땡땡을 붙이면 얘 뭐가 됩니까? 나누기입니까? 그래서 이제 할인하는 방법은 다시 1로 돌아가는 방법은 곱해준 놈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1 플러스 R의 N승이 곱해져서 1 플러스 R의 N승이 됐던 것이라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원래 금액으로 되돌아간다? 그래서 다시 되돌아간다 그래서 원래 금액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것이다 라고 그래서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걸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환원시킨다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할인한다, 환원한다 그러면 뭘 뭐로 고치는 거구나.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거구나. 그래서 처음 출발한 원금에 미래 가치로 고칠 때 이자가 달라붙어서 원리금이 됐는데 거기서 이자를 까고 원래 금액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 현재 가치로 다시 돌아가는 걸 환원시킨다라고 얘기하고 할인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걸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인율, 환원율 똑같이 사용한다는 걸 나중에 보시게 될 겁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한번 해볼 텐데 보십시오, 여러분. 현재 금액이 있습니다. 현재 1억이 있습니다. 그럼 얘는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현재 금액이니까 현재 가치일 겁니다. 일시불입니까? 연금입니까? 여러분 여기 1억이 또 보이십니까? 이거 보이면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눈이 안 좋으신 겁니다. 그럼 얘는 1억 한 번이니까 일시불이지 않습니까? 얘는 분명히 일시불의 현재 가치일 겁니다. 실은. 그런데 이번에는 1년 뒤 1억이 있답니다. 여러분, 현재 1억과 1년 뒤 1억 둘 중에 선택을 하라고 얘기하면 뭘 선택하실 겁니까? 당연히 저 같으면 현재 1억을 선택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 1억을 순수한 시간에 대한 대가를 누릴 수 있는 정기금의 이자율, 정기금에 가입을 해버리면 이자가 달라붙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연히 현재 금액 1억과 1년 뒤 1억은 가치가 뭐가 더 크겠다? 얘 분명히 현재 가치 1억이 더 클 겁니다. 얘는 원금이 1억 원인 거고 얘는 원금 플러스 이자 합쳐서 1억이니까 이자 까면 1억보다 분명히 작게 나올 겁니다. 걔를 보여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현재 금액은 현재 가치이고 100%입니다. 1입니까? 그런데 1년 뒤 금액은 미래 가치일 것이고 1억은 원금만 있는 거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라는 걸 꼭 반드시 기억하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자는 얼마부터인지 알려면 이자율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이자율이 지금은 10%랍니다. 예를 들어. 그럼 얘는 110% 된 금액입니까? 100%가 아니라 원래 금액 100%에 10% 이자가 달라붙은 금액이 1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얘는 110% 된 금액이란 얘기입니다. 그럼 1.1에 몇 승이 된 금액이다? 1년 뒤 금액이니까 1승이 된 금액이란 얘기 아닙니까? 실은. 그러면 지금 원래 이 금액, 이 미래가치 1억의 현재 가치는 원래 금액 X는 얼마인지를 한번 알아보자입니다. 그럼 X 현재 가치에 얼마를 곱한 겁니까, 여러분? 미래가치로 고치는 건 곱해준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자를 더하는 건 곱하는 거다. 근데 봤더니 이자율이 10%니까 110%? 그럼 110%면 1.1? 근데 몇 번? 한 번. 그래서 지금 1.1의 1승이 곱해진 금액이 1억이란 얘기 아닙니까, 지금. 이게 이 금액이란 얘기입니다, 1억.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금액을 X를 구해보려면 현재 가치가 얼마인지 알아보려면 1.1의 1승으로 나눠주면 될 거 아닙니까? 1억을. 그럼 X는 얼마가 나온다? 9,091만 원이 나온답니다.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린 거냐면
지금 이 내용을 가지고 분석을 해보면, 자, 명확하게 이제 아실 수 있는 겁니다. 현재 1억과 1년 뒤 1억 두 돈은 시점이 다른 두 돈이다. 현재와 미래로, 1년 뒤 미래로 시점이 다른 돈입니다. 가치가 같은 돈이다, 다른 돈이다? 다른 돈이라는 겁니다. 미래에는 뭐가 붙어서 된 금액이더라? 이자까지 달라붙은 금액이더라. 그럼 원금과 원금을 비교해야지 원금과 원금 플러스 이자를 같이 놓고 비교하면 안 된다라는 걸 지금 계속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명확하게 현재 가치 1억이 미래 가치 1억보다는 훨씬 더 큰 겁니까? 왜냐하면 미래 가치, 1년 뒤 미래 가치 1억은 할인율 10%를 적용했을 때 사실상 현재 가치는 얼마라는 얘기다? 9,091만 원이니까 1억이 훨씬 크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키는 시점이 다른 금액은 가치가 다른 금액이더라. 그러므로 크기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시점을 일치시켜줘야 된답니다. 명확히 알았답니다. 아까 우리가 투자 결정 시에 수입과 지출의 크기를 비교해 줘야 된다는 얘기를 했는데 투자의 정의상 수입은 미래 들어오고 지출은 현재 나가는 돈이더라. 그럼 시점이 다른 두 개의 돈을 단순 비교해주면 안 된답니다. 투자 결정의 시점이 언제이므로? 현재이므로. 미래 수입을 우리는 현재 가치로 할인해 주는 방법으로 이제 공부를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투자 시점은 현재이므로 현재로 일치시켜서 비교를 해줘야 된답니다. 자, 지금의 내용을 다시 볼 겁니다. 보십시오. 현재 9,091만 원이 있습니다. 현재 가치입니다. 이자율 10%로 1년 뒤 금액을 만들어 보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1.1에 몇 승을 곱한다? 1승을 곱해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110% 한 번이 된 금액이니까 처음 100%에 10% 달라붙었으니까 얘는 110%다. 1년 뒤니까 한 번 곱한 겁니다. 그럼 110% 한 번은 1.1에 1승? 곱하는 거다 나누는 거다? 지금 이자를 더하는 거니까 돌리면 곱하는 겁니다. 그래서 곱하기 1.1에 1승을 곱하면 얘가 얼마가 나온 거다? 그래서 1억이 나와준 것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1억은 9,091만 원에 1.1에 1승을 곱한 금액이더라. 그럼 지금 이때 1년 뒤 미래가치 1억이라고 주어져 있답니다. 할인율 10%를 적용해서 현재 가치로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는 방법은 곱해준 놈으로 나눠주면 되는 거다. 그럼 할인율 110%면 10%면 110%에 한 번으로 나눠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1년 뒤 금액이니까. 그래서 1.1에 1승으로 나눠주면 원래 금액으로 되돌아간답니다. 환원시켜 줄 수 있다. 할인해 줄 수 있답니다. 자, 보십시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원금의 이자를 더해서 원리금으로 구하는 건데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더해 주는 거다. 이자를 더하는 건 사실상 계산은 곱해서 구한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 그때 10% 이자라면 110%를 곱해주는 거고 1.1을 1년 뒤 금액이면 한 번이니까 1승을 2년 뒤 금액이면 2승을 곱해준다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뭘 떼어내고 이자를 떼어내고 이자를 빼서 원금만 남긴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가치로 돌아가는 것이더라. 그럼 할인하기 위해서는 할인율을 알아야 되는데 할인율이 만약에 10%라면 아, 얘 110%된 금액이구나.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110%로 나눠주시는 겁니다. 그래야 원래 1로 돌아가니까. 근데 1년 뒤 금액이니까 1승으로. 그래서 이자를 빼는 건. 이자를 빼서 현재 가치로 하는 건 뭐에서 구하는 거다? 실제적으로는 나눠서 계산한다는 걸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지금 보신 내용을 가지고 바로 다시 한번 들어가 보면 이 얘기입니다. 현재 가치 1억 원금입니다. 얘는 원금만 있는 것. 그때 1이었습니다. 1. 그때 1년 뒤 금액이 1억이 있답니다. 얘는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인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1년 뒤 금액이니까. 1년 뒤 금액. 그래서 얘는 미래 가치입니다. 그럼 원금만 있는 겁니까? 원금에 이자가 붙은 거다? 원금 플러스 이자인 겁니다. 근데 플러스 이자가 됐다는 얘기는 사실은 곱해준 것이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1에다가 뭔가 현재 가치 1에다가 뭔가가 곱해져서 1 플러스 R에 N승이 곱해져서 이 금액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때 당연히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을 알아야 되는데 이자율이 얼마인가 봤더니 10%랍니다. 그 다음 1년 뒤 금액이랍니다. 그러면 현재 금액 원래 원금에 곱하기 1.1에 110%니까 1.1에 몇 승이? 1승이 곱해진 금액이 곧 1억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지금? 그럼 우리는 이 미래가치 1억을 현재가치 X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곱해준 놈으로 나눠주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 시작하는 건 곱하는 금액이 뭔지만 알면
얘를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를 1.1의 1승으로 나눠버리면 그래서 얘가 9,091만 원이 나오므로 당연히 뭐가 더 크다? 현재 가치 1억이 현재 가치 9,091만 원보다 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연습을 해볼 겁니다. 미래가치가 있습니다. 미래가치는 원금 플러스 이자. 조금은 지겹다 싶을 정도로 반복해야지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미래가치는 원금만 있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이게 시간이 경과됨에 따라 이자가 달라붙었다. 아, 이자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이자율과 기간이 주어져야 되는구나. 그러면 이자율 10%다 줬답니다. 그럼 우리는 얘 원금 얼마에 100%에 이자가 얼마 10%가 달라붙었구나 알아차실 수 있답니다. 그럼 미래 금액은 몇 프로 된 금액이다? 110%이다라고 기억하시는 겁니다. 이자율이 10% 달라붙으면 10%가 되는 게 아니라 110%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얘는 100% 1에 10%는 0.1이니까 1.1이 될 것이고 1.1에 몇 승을 하나 봤더니 얘가 1년 뒤 금액이랍니다. 그럼 110%에 한 번 곱해진 금액이니까 얘는 1.1에 1승을 곱해주면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찾고자 하는 건 이자율과 몇 년 뒤 금액인지를 보면 이 미래가치 자체가 100 몇 프로 된 금액인지 몇 번 된 금액인지를 알 수 있답니다. 그러면 얘는 10%니까 110% 1년 뒤니까 한 번이라는 걸 알았다면 1.1의 1승이 곱해져 있다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를 연습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 10% 달라붙었으니까 110%가 되는 거고 110%. 그래서 1.1이 된 겁니다. 그리고 1년 뒤 금액이니까 한 번만 곱해준 겁니다. 2년 뒤면 110%에 두 번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한 번 1승으로 곱해지는 것이구나. 그럼 이제 연습. 미래가치 원금에 뭐가 붙어 있다? 이자가 달라붙어 있다. 자, 이제 이자율이 5%랍니다. 그럼 바로 대답해 주실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105% 된 금액입니까? 105% 된 금액. 105% 된 금액. 그럼 105% 몇 번 곱해진 금액인지를 알아줘야 됩니다. 그럼 얘 1.05가 될 텐데 1.05를 곱해서 얘가 나온 건데 1에 얘 1년 뒤 금액이랍니다. 그럼 한번 1승을 곱해 주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얘를 딱 잡아내 주시면 된답니다. 그럼 이번엔 미래가치가 있는데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그때 이자율이 15%랍니다. 그럼 우린 결론을 이미 알 수 있습니다. 15%가 됐다는 얘기는 115%에 몇 번 된 금액인지를 알아봐 주면 된답니다. 그럼 115%라면 1.15에 1년 뒤 금액이라면 1승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내용대로 들어가 보면 이와 같이 된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린 최종적으로 뭐만 계산하면 되는 거다? 미래가치가 나왔다면 현재가치 1에 뭐가 곱해져서 얘가 나왔는지를 알아봐 주면 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이자율 15%라고 준 순간 처음 출발 100%에 15% 달라붙었으니까 115%, 1.15. 1년 뒤 금액이니까 1승 곱해줬구나. 그럼 얘를 현재 가치로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1.15에 1승으로 나눠주시면 현재 가치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1로 돌아간다. 지금 그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1년 뒤 금액을 봤다면 이제 2년 뒤, 3년 뒤 금액을 한번 볼 겁니다. 그리하여 이제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입니다. 미래 가치는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이자율이 10%랍니다. 그럼 110% 된 금액일 겁니다. 근데 110% 1.1인데 이번에는 2년 뒤 금액이랍니다. 그럼 110% 한 번 곱한 겁니까? 두 번? 두 번. 그러면 1.1에 몇 승을 곱한 거다? 2승이 곱해진 내용이라는 걸 기억해 두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는 얘만 기억하면 되는 겁니다. 얘만 구하면 되는 겁니다. 얘만. 그럼 10%인 순간 1.1. 그 다음 2년 뒤 금액인 순간 2승이 곱해진 금액이구나. 얘를 기억해 두시고 만약에 얘를 가지고 미래 가치가 5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금액을 줘놓고 할인율 10% 2년 뒤 금액이라고 주면 이 금액 자체가 110% 2승이 곱해진 애니까 110%에 1.1에 2승으로 나눠주면 원래 금액, 현재 가치로 돌아간다는 걸 기억해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보십시오. 1억이 있습니다. 자, 1억은 언제 금액인지 봤더니 얘가 3년 뒤 금액이랍니다. 지금 몇 년 뒤 금액입니까, 여러분? 지금 3년 뒤 금액이랍니다. 현재 가치입니까? 미래 가치입니까? 당연히 미래 가치. 3년 뒤니까. 원금만 있습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까?
원금 플러스 이자일 겁니다. 그럼 1년 뒤 금액보다 이자가 많이 붙어 있겠습니까? 그럼 그 이자만큼 까면 많이 줄어들 거다? 그럼 당연히 현재 가치로 아직 안 고쳐봤지만 1억보다 훨씬 더 작은 금액이 됩니까? 현재 가치는? 그럼 우리는 현재 가치로 되돌아가기 위해서는 곱한 게 얼마인지 알아봐 줘야 된다? 이자가 얼마가 더해진 금액인지 얼마를 곱한 건지를 알아야 그놈으로 똑같이 나눠주면 현재 가치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봤더니 얘 할인율이 10%랍니다. 얘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할인율 10%. 그러면 할인율 10%로 현재 가치로 구해보랍니다. 그럼 이 금액 자체가 몇 프로 된 금액이다? 110% 된 금액이지 않습니까? 몇 번? 3번. 그럼 1.1에 얘가 3승이 곱해진 금액이라니까. 이거 자체가 110%에 3번 계산된 금액이니까 110%에 3번으로 1.1에 몇 승으로? 3승으로 나눠주시면 됩니까? 그럼 만약 얘가 할인율이 5%였다면 얘는 1.05에 105%에 3승으로 나눠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실제 계산기를 가지고 1억 나누기 1.1에 3승을 해보면 1.1에 3승 정도를 계산하는 식은 수치를 안 주고 우리 보고 계산하기 문제를 줍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이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1.1에 곱하기 1.1을 하면 얘는 1.21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기다가 또다시 1.1을 곱한 게 얘가 1.1을 3번 곱하는 겁니다. 그럼 곱하게 되면 얘는 1.331이 나온답니다. 여기까지는 인간이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억 나누기 1.331을 해보면 얘는 금액이 얼마가 나오냐면 7,500 얼마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럼 만약에 어떤 사람이 와서 이런 얘기를 하면 이 사람을 그냥 둬야 될지 한 대를 때려줘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지금 시장에서 이자를 10% 정도를 받을 수 있는데 무위험률이 10%인데 너 나한테 지금 현재 1억 주면 내가 3년 뒤에 너한테 1억 똑같이 돌려줄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3년 뒤 1억은 현재 가치 개념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7,500만 원을 주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지가 2,500만 원을 먹겠다는 얘기랑 똑같으니까 말도 안 되는 개념이랍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꼭 기억해 두십시오. 현재 가치를 미래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더하는 거고 미래 가치를 현재 가치로 고치는 건 이자를 빼는 것이다. 그래서 미래 가치가 나오면 걔는 원금만 있는 거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다. 원금 플러스 이자가 돼 있다는 얘기는 곱해진 거란 얘기입니다. 현재 가치 1에 뭔가가 곱해져서 미래 가치가 원금 플러스 이자로 나왔다. 그때 뭐가 곱해져 있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이자율과 뭘 알아야 된다? 기간을 알면 되더라. 10% 이자가 붙었다 그러면 110% 된 금액이구나 기억하시면 되고 10년 뒤 금액이다 그러면 10번 곱했구나. 110%에 10번. 그럼 1.1에 10승을 곱해주면 미래 가치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금액을 다시 현재 가치로 고치라 그러면 곱한 놈으로 나눠주면 되는 겁니다. 지금 하신 것처럼. 얘를 그러니까 구하는 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그리하여 지금 내용에서 이제 미래 가치 원금 플러스 이자 내용 보는 겁니다. 이자율이 얼마가 봤더니 10% 붙었답니다. 그럼 110%입니다. 근데 봤더니 얘가 3년 뒤 금액이랍니다. 몇 승 곱하는 겁니까? 3번. 그러니까 3승이 곱해진 금액이구나. 얘만 눈치를 채시면 끝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려 계속해서 반복해 가면서 얘를 지겹도록 보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지겹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까지 공부해야지만 시험장에서 간신히 기억납니다. 진짜. 그럼 이제 최고난도 원금 플러스 이자입니다. 미래가치는. 그때 이자율이 7%랍니다. 그럼 원금 100%에 이자율 10%를 달라붙었으니까 얘는 107% 된 금액이구나. 이 미래가치는 107%. 그래서 1.07 된 금액인데 몇 년 뒤 금액인가 봤더니 5년 뒤 금액이랍니다. 그럼 얘는 107%에 몇 번을 곱한 거다? 5번을. 그러면 1.07에 5승을 곱한 겁니까? 예,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반복해서. 얘를 딱 정확하게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화폐 시간가치 계수에서 첫 번째로 뭘 설명드린 거냐면 화폐 시간가치 계수는 총 몇 개가 있다? 6개. 3, 4마다 현재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 각각 3개씩 존재한다. 그때 일시불과 관련된 내용은 각각 하나씩 존재. 연금과 관련된 내용은 각각 연이어 2개씩. 그때 저당상수와 감채기금 계수는 보면 현재가치 계수인지 미래가치 계수인지 헷갈리더라. 안 헷갈리는 방법은 미음이 들어있으면 미래가치 계수, 감채기금 계수, 미래가치 계수, 저당상수
미음 없으니까 현재가치 계수구나. 그래서 죽음의 t로 나눠져 있다는 것. 일시불끼리는 역수, 연금끼리는 절대로 역수가 현재가치 계수, 미래가치 계수가 역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연금끼리는 현재가치 계수 내에서 역수, 미래가치 계수 내에서 역수. 그때 현재가치를 미래가치로 고치기 위해서는 뭘 붙이는 거다? 이자를 더해주는 거다. 미래가치에서 현재가치로 가는 건 원금 플러스 이자에서 이자를 까서 다시 원금으로 되돌아가는 것. 그래서 두 글자 되돌아간다. 원래대로 되돌아간다. 환원. 이자를 까서 액면금액 줄었다. 할인이라고 얘기했던 걸 지금 설명드린 겁니다. 그리하여 화폐 시간가치 계수를 6개를 그 식을 일일이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 외우는 방법에 대해서 10분 쉬고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 테니까 그 부분까지 따라오실 수 있는 분은 한번 외워보시고 아니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내용까지를 정확하게 정리를 해두시면 됩니다. 10분 쉬고 다시 들어갑니다.